진호 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지선은 평소처럼 일터로 향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진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결혼 30년, 부부로 살며 쌓인 건 일상과 책임뿐이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식어갔고 대화는 의무였다. 그런 지선에게도 작은 위로가 있었다. 바로 동네 카페 사장, 태석이었다. 그는 늘 따뜻한 눈으로 지선을 바라봤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선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남편이 뭔가 이상해서요. 태석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닐까요?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나이에. 하지만 그날 밤 진호는 늦게 돌아왔다. 샤워 중인 남편의 코트를 정리하다 지선은 낯선 향수를 느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다. 802호. 지선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잠시 뒤 진호가 나타났다. 왜 그래? 이거 뭐야? 지선은 키카드를 내밀었다. 진호는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말했다. 회의 끝나고 피곤해서 그냥 호텔에서 잤어. 그러나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지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다음 날 지선은 조용히 일을 마친 뒤 카페로 향했다. 커피 한 잔이요. 태석은 눈치를 챘다. 괜찮으세요? 지선은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나 이 결혼 후회 중이에요. 그 순간부터 지선과 태석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엔 위로였다. 그리고 공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정은 선을 넘었다. 비 오는 날 밤 지선은 태석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태석은 조용히 지선을 끌어안았다. 지선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진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반찬을 바라보다 문득 허탈하게 웃었다. 이젠 나도 아내 눈치 보게 됐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하나야,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미안.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다. 또 부인 때문이에요? 왜 아직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해요? 진호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엔 어딘가 달라진 지선의 모습이 떠올랐다.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지선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왔다. 출장 다녀왔어. 기분 전환 겸 바닷가. 진호는 묘하게 낯선 그녀의 표정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선은 또다시 외출을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야. 누구랑? 그게 중요한가? 그날 밤, 진호는 처음으로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기지국 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 그녀는 분명히 동네에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연히 진호는 카페 앞에서 지선과 태석이 다정하게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저 남자랑? 진호는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밤 진호는 집에 돌아온 지선을 향해 물었다. 요즘 자주 가는 데가 있더라. 지선은 미소 지으며 되물었다.
당신이 뭘 신경 써? 진호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꾹 눌렀다. 나 당신한테 미안해. 미안해도 변한 건 없잖아. 지선의 말에 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지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자신이 만든 균열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다. 며칠 후 지선은 딸 유나와 영상 통화를 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무슨 일 있어? 지선은 살짝 웃었다. 너 어릴 때 읽어줬던 동화책 기억나? 내 마음 속의 정원. 기억나지? 왜? 그 정원 다시 가꾸고 있는 기분이야. 유나는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냥 행복해져. 그 말에 지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같은 시각, 진호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하나와의 만남도 불편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애정을 표현했지만 진호는 점점 피로감을 느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의 말에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서.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진호는 다시 지선의 움직임을 살폈다. 이번엔 태석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지선을 발견했다. 지선은 태석과 함께 벽에 그림을 걸고 있었다.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다정한 손짓. 진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이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녀의 세상이 된 건가? 그날 밤, 진호는 술에 취한 채 돌아와 지선에게 말했다. 너,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지선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무슨 사이든 당신보단 솔직해. 그래서 나 버리겠다는 거야? 지선은 천천히 말했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 다만 이제 그걸 인정했을 뿐이야. 진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그제야 처음으로 모든 걸 잃고 있다는 실감을 맛보았다. 지선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주 문화센터에서 시 낭독회를 열었다. 태석은 매번 의자와 조명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낭독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다가와 말했다. 지선 씨, 목소리가 참 따뜻해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지선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그날 저녁, 태석은 지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지선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다. 전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기다릴게요. 지금은 그냥 좋은 친구로 있어 줄게요. 그 시각, 진호는 하나와의 관계도 끝내기로 결심했다. 만남의 감정은 희미해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선과의 시간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돌이키기엔 늦은 것 같았다. 지선은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었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지선의 문화센터 강연장을 찾아가 멀리서 지켜봤다. 낭독을 마친 그녀가 환히 웃고 박수를 받는 모습. 그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진호는 술에 취해 지선을 기다렸다.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지선아, 나
그 사람 정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선은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난 이미 나로 돌아갔어. 그래서 되돌아가지 않아. 그 말에 진호는 무너졌다. 이선은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생 수필 강좌에 초대 강사로 나가게 되었다. 내가 강의를 해도 될까요? 그녀는 두려웠지만 태석은 미소로 말했다. 지금의 당신 이야기야말로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수필이 될 거예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10여 명의 시니어들이 모였다. 지선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35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저를 다시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도 봄이 다시 올 수 있구나 하는 거려. 강의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이야기 듣고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평생 맞고 살았거든요. 지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깊게 다가왔다. 그날 밤, 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지선 씨 지금이 제일 빛나요. 지선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 속엔 고마움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한편, 진호는 지선의 강연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갔다. 강연장은 이미 끝난 뒤였고, 그는 텅 빈 강의실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진호 씨 여기까지 왜 왔어요? 지선이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아서. 지선은 짧게 대답했다. 늦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거니까. 그 말은 단호했지만 미움은 없었다. 진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엔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후회와 공허함이 가득했다. 이선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더는 붙잡지 않았다. 그날 이후 태석은 지선의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타났고 늦은 시간 강의가 끝나는 날이면 몰래 뒤따라왔다. 지선은 애써 모른 척했지만 마음속 혼란은 점점 커져갔다. 그가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선은 문득 그의 휴대폰에서 낯익은 사진을 보게 되었다. 예전에 정훈이 몰래 찍어둔 자신의 사진이었다.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정훈이 이 사진 예전에 나한테 보여준 적 있어. 그냥 그때 저장됐던 것 같아. 지선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왜 정훈이 당신한테 이런 걸 보여줘? 태석은 침묵했다. 지선은 묻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의심은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지선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정훈의 대학 후배였던 민서와 마주쳤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모, 그때 정훈 오빠 일 있던 날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그 후로 정훈 오빠가 심란해 보였어요. 지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지선은 직감했다. 정훈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태석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임을. 지선은 태석을 불러냈다. 비가 내리던 저녁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 정훈이 그날 당신과 무슨 얘기를 했어? 태석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선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애가 날 찾아왔어. 당신 곁을 떠나달라고 했지. 자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당신을 흔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심하게 말했어. 지선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난 그냥 돌아섰어. 그날 밤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지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구나. 넌 결국 우리 사이를 부쉈고 정훈이의 마지막까지도 뒤흔든 거야. 그날 밤 지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정훈의 웃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며칠 동안 지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정훈의 유품을 다시 꺼내며 그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손때 묻은 수첩, 마르지 않은 물감, 그리고 아직도 그 향이 배어있는 스웨터.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태석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정훈이 그림이 담긴 스케치북이에요. 당신한테 가야 할 것 같아서. 지선은 묵묵히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늦은 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정훈이 그린 두 인물의 그림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고 하나는 지선이었다. 웃고 있는 둘 사이엔 고마워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정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며칠 후, 지선은 도서관 봉사를 다시 시작했다. 아무 일 없던 척 웃으며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었지만 그녀의 눈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김지선 씨 맞으시죠? 저는 정훈 씨의 상담 기록을 관리하던 심리상담사입니다. 지선은 멍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았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정훈 씨가 저에게도 연락을 했었어요. 상담을 다시 받겠다며 뭔가 정리할 게 있다고. 지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자살이 아니었단 건가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와 심한 언쟁을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이선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는 다시 태석을 찾아갔다. 정훈, 그날 당신과 무슨 말을 주고받은 거야? 그냥 싸웠던 거야? 아니면 내가 떠밀었던 거야? 태석은 단호히 말했다. 난 건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상처 줬어. 내가 그 아이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지. 이선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그 애가 날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걸 짓밟은 거야. 그날 밤, 지선은 정훈의 납골당을 찾았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서야 진실을 보게 됐어. 이제 너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아볼게. 그녀는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제 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요청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슬픔이 아닌 결이었다. 조사가 재개되자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지선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상으로 복귀하려 했었다. 도서관 봉사, 자원 강사 활동, 그리고
정훈의 그림들을 모아 개인전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지선 씨, 정훈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지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다. 정훈 씨가 마지막 날 남긴 영상입니다. 태석 씨의 집 CCTV에서 복구됐습니다. 영상에는 정훈이 건물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태석이었다. 지선이 당신 아들이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도 결국은 날 떠났잖아. 그 아이는 내 그림자였어. 그 뒤로 정우는 고개를 떨궜고 한참 후 계단으로 향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지선은 눈을 질끈 감았다. 정우는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랑이 짓밟힌 끝에 무너진 것이었다. 며칠 후 태석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적으로 처벌은 어려웠지만 그의 본심은 많은 이들에게 드러났다. 지선은 개인전 오프닝에서 정훈의 그림을 소개했다. 마지막 순서,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 그림은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는 세상에 이해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은 숙연해졌다. 그녀는 한 장의 그림을 꺼내 보였다. 화려한 색채로 물든 커다란 나무 한 그루. 그 아래 앉아 있는 두 인물. 그 옆에 작은 글씨. 괜찮아요, 엄마. 당신이 날 보아줬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지선의 전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SNS에서 지선과 정훈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줄을 이었다. 하지만 지선은 조용히 활동을 접고 산골 마을로 내려갔다. 작은 문화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고 노인들에게는 글씨를 알려줬다. 어느 날 마을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그림 속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선은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이야. 아주 멋진 예술가였단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세상에서.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정훈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세상으로 그녀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었다.